인터뷰가 있는 저녁, 오늘 이 시간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모셨습니다. 어제 발표된 호르무즈 해협 청해부대 확대 파견 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박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업무 보고 막 마치셨죠 어제?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큰 일인데 국방 예산이 올해 50조를 넘겼습니다. 네, 50조하고도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주요 업무 보고 내용부터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국방부는 계룡대에서 대통령님, 총리님 모시고 2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육해공군의 최전방 전투부대 지휘관들하고 지금 레바논에 나가 있는 PK 활동하는 동명부대장이 화상으로 이제 대통령께 직접 군사대비 태세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방장관께서 직접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성과하고 올해 이제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보고가 끝난 후에는 스마트 국방 혁신 관련되는 어떤 체계들하고 드론 뭐 이런 것들도 시연도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국방부가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린 거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 예산이 5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국방 태세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 충천한 군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지금 잠깐 얘기해 주신 스마트 국방 혁신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까? 네, 국방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화두니까 그거를 국방 분야 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 60여 가지 과제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시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소부대 과학화 훈련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병사들이 실제 전장과 유사하게 사이버적으로 이제 모의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사격 훈련도 하고 전술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성이나 이제 항공 촬영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형 정보들을 저희가 입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3차원적으로 이렇게 AI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묘사를 해주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면 통상적으로는 작업하는데 300시간 걸리던 게 한 1시간 반 정도면 완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입체적으로 구성해서 그렇습니다. 북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지역들에 그런 것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 원격 진료 체계라는 것도 시연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15년부터 원격 진료 체계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격오지 같은데 부대들이 많고 거기는 전문의 의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고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동 간에도 앰뷸런스나 헬기 같은 데서도 직접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제 의사가 있고 거기서는 뭐 구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체계도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많이 났던데 이제 군집 드론, 공격 드론 그리고 이제 장갑차 같은 유무인 복합 체계 그리고 레이저를 활용한 안티 드론 체계 같은 것도 시연을 했습니다. 드론 체계가 있고 또 안티 드론 체계가 그렇습니다. 드론을 잡는 레이저 무기를 활용해서 드론을 잡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추진되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국방개혁은 사실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번의 이제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이 있었는데 큰 골격은 병력을 50만 수준으로 감축을 하고 병력 의존적인 군 구조에서 첨단 기술 중심의 정해야된 군 구조로 바꾼다는 기본 골격은 크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방개혁 2.0을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제 1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국방개혁은 4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군 구조 분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7년 기준에 62만 명이던 우리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이 되고 육군 사단 같은 경우에 39개 사단이 33개로 이제 감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최첨단 전력 보강을 통해서 전투력 자체는 더 증강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화된 국가에 알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된 국방 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군 정원도 감축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인력도 확대하고 여군 인력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병 복무 기간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단축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국민 눈높이 맞는 선진 병역 문화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병봉급 인상하고요. 휴대폰 전면 사용하는 것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장병들에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주거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위사업 분야 개혁입니다. 방위사업 분야 비리 예방을 강화하고 그리고 도전적 혁신적 연구 개발하고 수출형으로 방위산업 구조를 발전을 시켜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국방개혁 2.0 문재인 정부 개혁의 큰 특징은 이것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상당 부분을 완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약 진도율이 63% 정도 된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핫 이슈인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병력을 확대 파견하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국회 동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미국의 요청을 결국 받아준 거 아니냐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젊은 병사들을 결국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거 아니겠나.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도 꼭 이 어떤 파견 확대를 해야만 했던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한 5월경부터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조선이 한 6쪽 정도 피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란의 무인기들, 드론 같은 것들이 격추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사우디 석유 시설이 또 피격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이란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또 뭐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중동 정세는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동 지역에 저희 교민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있고, 2만 5천.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 원유 수입량의 70%가 그 길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된 선박 항행이 1년에 한 900여 차례 되는데 하루에 뭐 2~3차례 이상 늘 우리 관련 선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고 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오랜 동안 아주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협의들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선박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지금 청해 부대가 해적 퇴치 임무를 위해서 그 아래쪽에 그 아덴만이라는 곳에 나가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나가 있는 건데 그 해적 임무를 하러 나가 있는 그 청해 부대의 임무 지역을 좀 확대를 해서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시적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경우도 혹시 해적을 상대하는 거랑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원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비도 좀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가 미리 이제 검토를 하고 지난번 그 교대할 때 저희가 그런 장비들을 장착한 함정들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청해 부대의 구체적인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청해 부대는 우선 우리 군의 지휘하에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하고 선박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금 그 호르무즈 해양 안보 협의체라고 하는데 IMSC라고 하는 것과 어떤 협조된 작전 같은 것은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IMSC든 그 주변국하고 이제 정보 공유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걸 위해서 청해 부대 요원 2명의 장교를 IMSC 파견을 합니다. 연락 장교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일대에서 어떤 우리 국민이나 선박을 보호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조치할 일이 있을 때 그런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민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위험해지면은 교민들을 시로로 날로 또 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하고 방위 협상에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냐? 뭐 꼭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뭐 이번 결정하고 뭐 외교에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방위분담금 협상하고는 또 별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별개. 별개이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 결정은 말씀드렸듯이 중동 지역이 워낙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동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민이든 선박의 안전을 위한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도 한미동맹 측면하고 또 이란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적 결정을 한 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여쭤볼 게 이것저것 많지만 이건 또 이란과의 관계는 외교부가 담당할 것도 있고 뭐 복잡했기 때문에 다 여쭤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방위비 협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또 경제 전문 관료가 가서 협상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뭐 직접 협상에 나선 건 아닙니다만은 의사소통과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외교부가 이제 협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 국방부가 사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주무부서다 보니까 사실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 협상 자료들은 또 국방부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 토의에도 충분히 참석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전혀 문제 없이 아주 그 외교부랑은 한 팀을 이뤄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범정부 대표단에서도 국방부 기여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그 과도한 요구를 미국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체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방위비 분담금 제도라는 것의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에 기여를 해서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 그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미 측에서 이제 요구를 워낙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국민들에게도 좀 뭔가 그 한미 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그 방위 분담금의 최종 이제 그 협상은 저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공평하고 서로 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윈윈하는 그런 규모에서 이제 협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벌써 협상을 6차례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좁혀지고 있고 상호 공감대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 2000년 지금 시작하고 이제 1월이 다 돼 가는데 협정의 공백 상태입니다. 빨리 이제 조만간 협정이 타결돼서 이게 공백 상태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거는 뭐 다 바라는 바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보면 뭐 무리한 요구도 많고 뭐 미국이 본래 뭐 명분만 찾아가지고 아무데나 뭐 쳐들어가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그래서 무리한 요구나 무리한 어떤 행위에 한국을 동참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뭔가 안보 차원에서의 무리한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 차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국방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치하에 이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한미 그 양국 간에는 지금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아주 공동의 이익에는 서로 딱 맞아 있습니다. 맞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북미 간에 남북 간에 이제 뭐 대화나 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 측면에서는 한미 간에 굉장히 이제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국방 당국 간에는 그러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한미 국방장관은 공통된 인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긴밀한 협조, 뭐 전화 공조 통화라든지 만나는 것도 자주 만나고요. 그 밑에 이제 레벨에서도 가끔 각종 그 장군급 레벨에서도 아주 협조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뭐 미국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미 의회에서도 국방수권법이나 어떤 결의안 같은 걸 통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자꾸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의 아태 지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수립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 정부도 신남방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분명히 접점이 있고 상호 이제 공통되고 상호 윈윈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더 찾아내는 게 저희 외교적인 노력이고 국방 외교의 노력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포함해서 주변 국가의 소통도 강화를 해서 이 영내, 이 한반도 둘러싼 이쪽 아태 지역에서는 경쟁보다는 좀 협력이 중시되는 그런 외교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위 협상 때문에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 때 미국이 해상 안보 체제에 들어오라고 요청했을 때도 그렇고 좀 자주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전시작전권도 하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구만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걸 갖고 오는 거는 시기상조다라고 네. 하고 일부에서는 자주적인 국방에 꼭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도 능력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네. 지금 당장 갖고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가 거의 다 돼가는 상황입니까? 네, 아시겠지만 14년 10월에 예. 전작권에 대해서 어떤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미 양국간에 예.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14년이었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적 군사 능력을 예.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WMD를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능력 확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방개혁 통해서 예. 어떤 전략 확보를 충실히 하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국방에서는 50조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충족을 시켜나가고, 이 조건들도 과제 목록을 만들어서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그 갖춰야 될 능력이 미래 연합사의 작전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연합사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사성장관이 사령관이 되는 미래 연합사로 바꾸기로 네. 한미 간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미래 연합사가 지금의 연합사처럼 이 정구 작전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작년에 IOC라고 해서 그렇죠. 기본 예. 운영 능력을 평가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올해는 완전 운영 능력이라고 FOC라는 것을 평가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철저하게 이 과제들을 다 평가해서 통과할 수 예. 있도록 기본 열심히 능력 평가했고 이제 완전 능력 평가를 또 올해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 네. 예. 뭐 다시 질문이 앞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군은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와 정책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020년 어제 뭐 저희 업무 보고 이제 골격이 되겠는데, 2020년도의 국방 정책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서 튼튼한 국방 태세,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요.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한미 동맹도 더욱 공고히 하고요. 또 주변 국가의 국방 교류 협력도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방 개혁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국방에 더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들을 더 빠른 속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의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셋째는 이제 국방 운영 전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별, 출신별, 성별에 따른 불공정한 제도나 관행들을 저희가 과감히 개선을 하고, 국방 운영과 방위 사업 투명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정국방이라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내 포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병 복지, 복무 여건 개선하고 건강한 병역 문화도 만들어가고요. 국방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듯이 지원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 시설을 조성해서 좀 시설 같은 관련되는 갈등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당히 일이 많은데 아무튼 노고가 많으시지만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